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중용의 제3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아마 중용이란 책 전체 가운데 이렇게 짧은 장이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중용 제3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강의가 끝난 다음에 지난번에 시중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자사가 중용을 설명하면서 중용 그 자체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군자 이 중용 혹은 중용이 군자다. 뭐 이렇게 어떤 인격체와 연결시켜서 중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그 중용의 그 내용이나 골자를 잘 몰라요. 그냥 중용은 군자. 그게 이제 반중용, 소인. 이렇게 그 아주 정의를 갖다가 한 인간의 모습에서 중용을 보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군자도 될 수 있고, 소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중, 군자는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객관적인 시간이 아니라 주관적인 시간이다. 결단의 시간.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군자의 시간 이해가 항상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실존적인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 이제 그런 것이 중용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또 중용을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중용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긴 또 이상하게 공자, 자기 할아버지가 중용을 찬양하고 아주 중용을 갖다가 아주 찬탄하는 중용 찬가에 중용이 얼마나 지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 간단히 말해요. 자왈, 공자로 말합니다. 중용 기지의호. 중용 얼마나 지극한지요.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중용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중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선 지금 그 자사의 방법론이 그렇습니다. 우선 이걸 조금씩 중용을 이렇게 뭐 비추기나 하면서 역시 군자가 중용이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공자가 중용을 이렇게 중용을 칭찬하고 찬탄했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요 다음 장 4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중용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서술하는 방법이 어떤 철학적인 책을 쓰려면 개념 정의를 먼저 하고 정의를 내리고 하는데 지금 중용에서 보여지는 이 자사의 서술 방법은 아주 달라요. 우선 군자를 내세우고 자기 할아버지의 그 공자를 내세우고 중용이 이렇다는 것. 군자가 행하는 것, 시중을 행하는 것, 그리고 공자가 이렇게 찬탄을 하면서 노래를 했다. 군자여, 중용이여.
그것이 얼마나 지극한지요. 이렇게 하고. 근데 이런 식의 서술 방법이 상당히 흥미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철학과 종교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철학하는 사람들은 되게 개념으로 쭉 설명하죠. 그런데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어떤 인물과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교를 뭐 종교가 아니다 그러는데, 왜 제가 그 유교가 종교적인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철저하게 유교도 어떤 인격체 안에서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이상을 찾으려고 해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역사적인 인간에게서 모든 걸 찾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거기에서 인간의 도덕의 완성을 보았다. 거기서 참 사랑을 보았다. 거기서 용서를 보았다. 뭐 이런 게 쫙 다 한 인물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이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가 끌려갔을 때, 내가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가 신문을 해요. 예수에게. 당신 누구냐? 나는 빛과 진리를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하고 철학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내가 곧 진리다. 어떤 진리를 히랍 철학자들 같이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아라. 내가 진리다.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9장 6절입니다. 잠깐만. 요한복음 19장 6절에 바로 내가 진리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 제가 자꾸 혼동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19장 6절에 보면은 바로 한 두 장, 세 장 지난 다음에 바로 나를 보아라.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하느냐면 빌라도가 해요. 빌라도가 예수를 다 신문한 다음에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군중 가운데 내세우고 에게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유명한 말입니다. 이 히랍 말로 성서가 씌워졌는데, 이 히랍 말이 그 라틴어로 번역할 때, 벌게이트 트랜슬레이션 할 때 이것을 에게, 라틴 말로 호모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게, 보란 말이죠. 보라, 이 사람. 이게 이제 요한복음 1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진리가, 근데 이 빌라도는 참 공교롭게도 자기 자신은 이 말을 자기가 하면서 뜻을 몰랐어요. 그냥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을 보라. 근데 그게 바로 예수의 진리입니다. 예수는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인격체와 연결돼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지, 이렇게 객관적인 하나의 사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교가 가지고 있는 compassion,
특히 이 대성 불교, 마하야나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골자가 바로 뭐냐? 연민. 정말 불쌍히 여기고 중생의 그 아픔을 부담하는 보디사트바, 우리말로 하면 보살님. 그래서 이 중국에 와서 이게 관음보살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러한 어떤 상징적인 인물과 연결을 시켜서 보디사트바. 우리가 이렇게 절에 가면은 그런 어떤 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절을 하고 고개 숙이고, compassion. 보살님, 부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그래서 어떤 사랑이나 연민이나 이런 것이 다 막연한 어떤 개념으로 오는 것이나 한 인간과 관계가 돼서, 혹은 인간적인 상징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울려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는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늘 신을 갖다가 이렇게 상징이나 어쩌다 그런 말 하지만, 그거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신의 실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신을 경험하는 데는 그런 형태로 하나의 인격적인 모습으로 그 경험 속에 경험하니까, 바로 이 중용도, 이 자사가 지금 자꾸 이렇게 중용을 개념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중용의 군자, 중용의 시중, 그리고 중용은 얼마나 중용이 정말 진리냐. 그런데 한탄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여기는 중용에 대한 찬사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은 뭐냐 하면은 한탄을 해요. 한탄을 해요. 왜?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중용이 있는데, 이 사람, 백성들이 이 선자는 아주 드물다. rare. 영어로 말하면 seldom. very rare. 이 능자는 우리가 능력이 있다든지, 가능하다든지, 그런, ability, able to do, 그런 거고, 구자는 오래오래 갈 구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은, 이게 여기서 그 공자의 실망이 뭐냐면, 이 중용을 백성들이 오랫동안 지탱해 나가는 능력을 보기가 참 드물다. 이겁니다. 우리말에 작심삼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3일을 못 넘겨 그냥 중간에 끊고 만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게 운동을 한다든지 다이어트를 한다 하더라도 3일. 작심삼일. 이게 3개월까지 한번 해봐라. 우리 지탱하는 것, 오래 가는 것, 이것이 하나의 덕입니다. 유교 사상에서 큰 덕이 뭐냐? 오랫동안 지탱하는 것. 중용을 지탱 못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 금방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났다가 저녁에 사라지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탱하느냐. sustainable. 지금 근데 제가 오늘 길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골자는 그런 골자인데, 좀 이것을 우리가 응용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와 연결을 시켜보면 참 이 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래갈 구자. 우리가 오랫동안 참고 견디고 이끌어가고 지탱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virtue, 인내 아닙니까? 인내하는 것. 이것 없이는 중용이 아무리 칭찬해도 쓸데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다음 이제 중용을 지금 소개를 합니다. 다음 4장에. 그런데 그 소개를 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 중용을 지금 소개할 텐데 잘 들어봐라 하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걸 오랫동안 지탱하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이걸 이 각도를 달리해서 요즘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나 국가가 과연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는가? 조선조가 500년을 지탱해왔지만 정말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기고 겨우 하다가 망했는데 한번 크게 빛을 보려고 하다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뭐 세종대왕 이럴 때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발명도 하고 뭐 백성들에게 좀 이렇게 좋은 정치도 되고 그러다가 뭐 조금 하다가 그냥 사라지고 말았어요. 몇십 년 하다가. 태평 세월이 오래 가질 않아요. 이 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면 조금 최근에 와서 실망되는 점이 있어요. 저는 정치적인 말씀을 뭐 제가 여기 자리에 들고 싶진 않은데 우리가 뭐 좌파든 우파든 관계없이 공통적인 우리의 관심은 우리 한국이 앞으로 잘 발전해 나가야겠다. 여기에 대한 일념이 그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외에 나와 있지만 우리 조국이 앞으로 영구하게 오랫동안 지탱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해방 후에 건국을 하고 지금 아직 100년이 못 됐잖아요. 지금 70년이 좀 넘는 그런 상태인데 벌써 이게 어떤 토대가 흔들린다고 하면 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 한국 민족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뭐 크게 부상한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독재, 반독재, 뭐 민주, 우익, 좌파 다 초월해서 오늘날의 한국을 자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70년 전에 비교해 볼 때, 50년 전에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유지할 것인가? 일본이라는 나라도 그동안 많이 발전했죠. 제가 미국 올 때, 그러니까 그건 50년이 돼 갑니다만, 일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한국이 얼마나 일본에 뒤떨어졌는지, 과연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물으니까 never. 결코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지 못할 거다. 그런데 요즘 제가 이거 들은 얘기인데 일본이 한국을 거꾸로 일본이 한국을 때려잡지 못하는 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천공항, 두 번째는 삼성, 세 번째는 여자 골프, 네 번째는 아줌마 치맛바람. 이건 무시 못합니다. 도저히 일본에 따라잡지를 못해요. 우리가 사실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소니가 전 세계를 판을 칠 때 한국의 삼성이 어떻게 이걸
때려잡을 수 있을까? 상상도 못했잖아요. 지금 이게 이루어진 거, 일본이 지금 삼성을 이제는 따라잡지를 못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러한 발전을 앞으로 얼마 동안 이것을 지탱해 나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겐 큰 하나의 과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나 다 어릴 때 6.25 사변도 겪고 정말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고 했지만 지금 가만히 보면은 그때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이 어려울 때 1950년 이후에 60년대 그때 보면은 그 어려운 상태 가운데도 우리 국민들의 정신이 굉장히 맑고 철저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정체성도 아주 투철했어요. 그 당시 우리가 힘들고 육체적으로나 우리가 생활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지금보다는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더 낙관적이었어요. 지금 보면 자살하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요. 그 비율을 해보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비율이 옛날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어려울 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고 우리가 더 풍요한 사회에 살면서 어떤 더 우리가 어릴 때 어렵게 크고 고생할 때 가졌던 그런 정신적인 밸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행복했고 힘썼고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서 굉장히 희망적이었지만 지금은 잘 살고 더 편하면서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이에요. 국가 전체에 대해서 자꾸 이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은 처음서부터가 틀렸어. 출발이 틀렸어. 이거 잘못된 나라가 된 거야. 그래서 건국도 잘못됐고 그 후에 박정희가 독재해가지고 이것도 잘못됐고 또 뭐도 잘못됐고 또 뭐도 잘못됐고 지금 나라가 다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이제는 새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한국 역사의 자취를 긍정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다 부정적인 입장만 가지고 보면은 이 나라 망해요.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 사람들 자체도 인정해요. 지금 한국이 10위권에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세계의 이런 부유한 나라가 됐다는 건 누구도 부인 못하면서도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다 잘못됐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된 겁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자, 건국도 잘못됐고 또 박정희도 잘못됐고 다 잘못됐는데 그런 나라가 있어서는 안 될 나라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세계의 강국으로 부국으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순에 빠지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한 나라가 이게 건국이 되고 또 그 나라가 발전해서 어떤 전성기가 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 전성기를 능구 과연 오랫동안 지탱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아주 rare. 그런 경우가 드물다. 이 말이 지금 제 가슴에 닿는 이유가
한국을 보세요. 지금 70년 뭐 이렇게 남짓한 나라가 이렇게 지금 서로 건국이 되어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발전을 해왔는데, 자,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갈 것이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벌써 제 친구 베트남 교수가 한 말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한 10년 넘었죠. 한 20년 전에 제 친구 가운데,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한국에 있던 교수님이 이 친구가 미국으로 와서 이제 저랑 친구니까 만나서 같이 점심을 하면서 제가 이 베트남 친구를 같이 이렇게 동석해서 점심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이 교수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이 교수가 조금 이 좌파적인 생각을 하는데, 뭐 사상의 자유니까 관계없죠.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한국에 호지명 전집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잘 팔리고 있고 아주 대단하고 말이지. 이야, 지금 한국도 지금 이 호지명을 따라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뭐 한참 얘기를 하니까 이 월남 친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기 이런 말을 해요. 글쎄, 참 이상하다. 어떻게 해서 호지명이가 한국에서 저렇게 인기가 있겠느냐. 자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참 굉장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측면과 그런 각도에서 한국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부의 초석을 놓은 사람이다. 그런데 베트남의 호지명은 가난의 초석을 놓은 사람이다. 만약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있었다면 지금 베트남도 한국과 못지않는 부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놀라운 말이었어요. 그래, 이 친구가 아무 말을 못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여러 가지 사조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념의 대결이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나라가 오래 가야 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처음 나오는 것이 굽니다. 우리는 오래 가야 됩니다. 망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그럼 처음엔 동해물과 그게 왜 그러냐 하고 좀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일리가 있어요. 나라가 섰으면 오래 가야 됩니다. 망해서는 안 돼요. 불과 70년 남짓 조금 살만 하니까 건국이 어떻게 잘못됐고 이념이 잘못됐고 이거 다 지금 부정으로 연결된 것만 지금 다 연결시켜서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있어서는 안 될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이 착오를 갖다가 하지 말아야 되고 역사를 우리가 보는 눈이 좀 더 넓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라고 해서 항상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꾸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들과 같이 자유당 정권 때 그런 독재도 있었고 또 그때 부정도 있었고 부정선거도 있었고 또 박정희 대통령 할 때 우리가 독재도 있었고 우리가 다 나가서 데모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와서 볼 때에 그러한 그 과거를 다시금 평가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계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서거했을 때 한 가지 제가 느낀 점이, 그때 그 장례식에 누가 왔느냐 하면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그때 대통령이 79년. 근데 지미 카터를 대신해서 이 국무장관이 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사이러스 펜스. 이 국무장관이 와서 조사를 하면서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요. 한국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의 그 전환점을 이룬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영원히 기억될 사람이다. 기억될 대통령이다. 처음엔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뭐 저런 말을 하는 거, 그 독재자가 지금 뭐 그렇게 갔으면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가 그걸 두고 그 사람을 우리가 뭐 기념할 것이냐. 그때 생각은 그랬어요. 79년. 근데 지금 우리가 지나면서 다시금 우리 역사를 보면서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런 관점을 전혀 보질 않고 다 부인하고 그 당시에 그 관점 그걸 가지고 계속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이 대한민국의 정말 영국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갈 수 있는 능구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놓은 이 나라가 앞으로 얼마 동안 갈 것인가. 이런 염려를 제가 무슨 애국자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다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떠나 살지만 우리의 조국이니까 우리 조국이 이만큼 이렇게 발전했을 때 우리 느끼는 자부심,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이건 내가 좌익이든지 우익이든지 뭐 그런 관계없이 이것은 누구든지 한국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앞으로 이제 중용을 소개하면서 공자의 한탄, 이 중용을 오랫동안 끌고 지탱해 나가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